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바이오 산업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게 향후 또 오를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들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혜진 대표님을 모셔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번째 출연해 네, 주셨네요. 가볍게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이 바이오 산업을 놓고 이제 분석을 오래 해 오셔서 네, 많은 분들이 대표님 말씀 좀 청해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시장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승 중에 굉장히 큰 고난을 맞았다. 상승 중에 고난을 맞았다. 네, 네. 고난을 맞았다라는 거고요. 국내 그 기업들보다는 미국이 중심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50%나 미국에서 팔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주 큰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데 네. 이 미국 시장에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빅파마들은 관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이 네. 점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FDA 인력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해고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신약 승인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향후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승인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오텍의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작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약을 개발하는 작은 업체들 그리고 수십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빅파마들 공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신약을 개발하는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발전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바이오가 이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 또 산업의 규모 면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근데 증시에서는 소위 관세 정책을 발효하냐 마냐 대상이 되느냐 마냐 요런 논의 때문에 예외 없이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역시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것도 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네, 대세적인 관점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죽을 수 없는 산업인데 네. 상당한 조정이 있었다. 그럼 역시 이 조정은 어쩌면 기회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네. 그 조정을 야기한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의 공매도 재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예.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까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과거에 보면 네. 이제 그 공매도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금들 그다음에 주식을 빌려오는 거 이런 것들 작업들이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 대비해서는 2020년, 21년 그 당시 대비해서는 아마 그 공매도하는 그 종목들의 대상이 아마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완전히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공매도를 치기 어려운 거죠. 네. 실적이 올라오고 실적이라는 건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놓고 때릴 수는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러나 변동성을 키우는 데는 크게 공매도가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이오의 속성이 있는데 바이오는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을 승인받을 확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신약을 못 받을 확률이 있는 거 아니냐?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밀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반 투자자들. 네.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지식이 아직까지 충분히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급이 민다 그러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바이오 산업에는
장기적으로는 뉴트럴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종목별로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이제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워낙 이 바이오 섹터가 음. 급등락이 심한 맞습니다. 영역이니까 네. 이제 하락을 더 강하게 부추길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예. 상승을 또 강하게 부스팅할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예. 공매도라는 것이 네. 예.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또 역시 시장을 조종케 만들었다. 네. 그런 시점에 이 5년 후 10배우를 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네. 책을 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정이 여러 가지 경로로 있었는데, 네. 근데 주된 음. 이제 대표님의 말씀은 추세적으로 이게 주식시장이 유망한 것인데 네. 예. 이런 일시적인 영향으로 인해 조정을 면치 못했다면 음. 이게 기회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바텀라인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지금 하게 예. 됐는데 예. 5년 후 10배우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 이 의견 한번 골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바이오 업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몇 배씩 올라갔죠. 그런데 그 올라온 주가들이 과거의 주가로는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주요한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열 몇 종목 정도가 주가 상승이 대단히 높았어요. 한 4배, 5배, 심지어는 뭐 10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다시 과거의 주가로 돌아가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온 상황에서 특정한 밴드 안에서 이제는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외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밴드 아래쪽으로 하단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 하단 쪽에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다시 이제 밴드 상단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블록버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수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그 의약품이거든요. 그리고 특허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수년 동안 심지어는 이제 10년 이상 동안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들이 거의 보장되는 그런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고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그런 의약품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을 벌어들이고 그 번 돈으로 과거에 블록버스터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그래서 멀티 블록버스터를 갖고 있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데요. 여기서 10배 오를 이제 빅바이오텍으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으로 5년 후에 성장하는 기업. 네. 이건 빅바이오텍이 별게 아닙니다. 이제 5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인데요. 여기는 블록버스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조건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블록버스터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지금 여건은 약간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긴 한데 아마 극복을 하면서 멀티 블록버스터를 가진 그런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마 2030년에 몇 개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요지의 기초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잠깐 생각을 해보면 2022년, 23년 정도가 2차 전지가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리고 24년, 25년 하면 AI 혹은 AI 반도체, 뭐 네. HBM을 예. 비롯한 이게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네. 했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해당 섹터가 주도주가 되느냐, 음. 주도주로 인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그쪽으로 돈을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 경기 침체 올 것 같고 하는 공포감 때문에 일단 빠지긴 빠지는 네, 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그러면 그런 시점이 올 때는 음. 또 역시 주도주에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바이오 산업이 네.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네,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예. 그거는 질문을 바꾸면은요. 네, 바이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얘기랑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IT 산업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은 이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PER을 높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업체들을 보면은 큰 돈을 벌 것이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30년으로 가면서 1조 가까이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무슨 1조 원씩이나 그것도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향후에 국내에도 몇 개의 업체들이 아마 1조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립니다. 지금 R&D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기껏해야 한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그거에 한 5배 정도 되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의 5배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거니와 빅바이오텍으로서요.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한 3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한꺼번에 운용을 하거든요. 네. 임상 3상만 30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임상에 들어가는 돈이 수천억 원에서 뭐 1조 원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30개 임상 3상만 30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히 시가총액도 올라가고 그런 두 가지 모습. 그러니까 돈도 벌고 임상 3상 결과나 임상 2상 후기 임상 결과 발표를 아마 계속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듣기 싫어도 바이오가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임상 3상 발표한데 뭐 또 신약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FDA에서 언제 신약 승인 결정이 난대. 이 얘기가 지금은 1년에 한 3번, 4번 HLB 얘기 나오고 작년에는 한 유한양행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뜨문뜨문 신약 승인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향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 4번 정도의 신약 승인이 어느 업체가 이제 신약 승인이 나온대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아마 국내 시가총액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제 네. 이제 주식 시장과 실물 경제를 이제 구분해서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국의 뭐 자동차 배터리가 압도적인 뭐 기술적 우위라든가 뭐 시장성도 가지고 있다가 중국의 추격과 뭐 그밖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해점 현상들 네.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 면에서 어두워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방향성을 놓고 수렴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떨어지거나 실적은 나빠지는데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이 맞습니다. 실적에 예. 수렴해 간다. 네. 이게 기본 전제 같고요. 네. 그게 그냥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네. 극단적으로 달라진 것이 그렇죠. HBM 실적 면에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말씀 주셨던 몇 가지 조정의 사유들이 있었는데 근데 실적 면에서 그게 빠지거나 하는 일이 아니고 우상향하는 경로하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예. 오히려 이렇게 조정된 것이 기회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이실까요? 한번 네.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네. 작년을 계기로 해서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 렉나자가 신약 승인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는 완전히 레벨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는 게 뭐냐면 국내 업체들도 신약을
이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멀티플을 올려주는 거죠.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래서 멀티플을 올리는 그 작업들이 작년에 있었고, 자 그러면 올린 멀티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죠. 올리긴 올렸는데 원래 과거에는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주가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바이오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건은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자 옛날로 돌아갈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한양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렉나자라는 치료제를 그냥 없었던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2027년 3, 4천억 원 그렇게 해서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한 7천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일단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또 다른 블록버스터를 만들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시점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는 올려놨는데, 자 그러면 진짜 멀티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유한양에겐 있느냐 하는 거고요. 아마 또 다른 기술 수출을 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 번 더 주가를 상승시킬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요한 업체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업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떻게 되면 한 단계 올라선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관심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오 분야 전망할 때 있어서 이게 빅테크 산업과 분명히 네. 연관성이 있다. 뭐 이제 주식 시장 아니고도 네. 빅테크 기업의 주가와 코인 가격에 연관성이 있다. 네. 요렇게 논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다면 어떤 관련이 네.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그 AI가 관련되지 않는 산업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AI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거, 뭐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금융과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이제 그 지금 컴퓨팅으로는 해결을 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산한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을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이제 그 재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거다라고 그렇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쪽은 신약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몸과 관련한 수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는 거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특정 바이오마커와 결합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습니다. 이게 항원이 있고 항원과 결합하는 특정한 약물을 만드는데 딱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를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내기에는 지금 AI로도 계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계산이 필요한데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순식간에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실리코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팅으로 과거에 이제 그 KRAS라는 게 그 항원이 있는데 이 항원과 도저히 결합 부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그걸 계산해서 그 약물을 개발해냈어요. 근데 양자 컴퓨팅으로 만든 첫 번째 약물이다라는 거고요. 이것처럼 그 AI,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쪽에 신약을 개발하는 쪽에 지금 접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결과가 일단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그 약물을 발굴은 했는데 이게 실제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임상을 통해서 뭐 똑같이 한 7, 8년간을 임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AI 쪽은 지금 수많은 약물들이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양자 컴퓨팅으로는 첫 번째 약물이 발굴이 된 겁니다. 이것처럼 AI나 양자 컴퓨팅이 바이오 쪽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과거에 계산하지 못했던 거를 계산해서 약물을 발굴하는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엄청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컴퓨팅을 할 수 있는 AI 회사와 그 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누가 다 가지고 있냐면은 이거는 빅파마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임상을 해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할 때 데이터들은 모조리 다 전부 다 빅파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빅파마와 빅테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이 이제 AI로 양자 컴퓨팅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분야는 아마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시장에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데 이 두 산업이 협업을 해서 이 시장은 향후에 여러 가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I는 임상 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임상 단계에서 AI로 만든 약물이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검증하지는 못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은 이제 초기 단계 물질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그 실제 몸에서의 검증 단계로 이제 많이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나 양자 컴퓨팅이 바이오 섹터에 적용되면서 네, 바이오 산업 내 산업의 생산성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맞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고 네, 그게 또 바이오 산업에 변곡점을 가져올 만한 네, 굉장히 강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신약 개발이라는 면에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질문지에는 없는 네, 그냥 한번 아이디에이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뭐 그렇게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지만 네, 메디케어나 뭐 다 마찬가지 그런 예산을 다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근데 재밌게도요. ODA 예산을 다 제로화합니다. 네, ODA 예산을 줄이는데 글로벌 ODA 예산 중에 미국 ODA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맞아요. 차지하는데 이 ODA 예산이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ODA 사업을 하지만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죠. 공적 네, 개발 원조로 주로 좀 저개발 맞아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이는데 재밌게도 미국 ODA 사업 때문에 영위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네, 이 어려운 국가, 뭐 수단이라든가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나라들의 이 보건소 운영, 감염병 예방센터 뭐 이런 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다 끊겠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끊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뭐 의료진이 뭐 소위 퇴직을 하고 집에 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네. 있을 것으로 지금 이미 벌어지고도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고 네. 제가 그냥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공식화된 여러 보고서상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저개발 국가 안에는 감염병이 이미 확산하고 있고요. 네. 이게 세계적으로 전이되거나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 또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주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번 네, 해봅니다. 지금 예. 트럼프 2기 네. 행정부 기간 동안 이 펼쳐질 수 있는 일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FDA 안에서도 백신과 관련한 거 물론 이제 RFK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후퇴시키는 그런 이제 인사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취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도 후퇴를 많이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막상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게 그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신 자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사시에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뭔가를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을 다시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런 것을 이제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제 그 단기간 내에 백신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체제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각국이 아마 독자적으로 자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에도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메신저 RNA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WHO에서도 자금 지원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각국이 자발적으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백신 관련한 치료제 그 개발 기업들이 아마 또 이제 독버스처럼 또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이럴 텐데 아마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그런 판단력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 메신저 RNA 치료제를 아직까지도 뭐 개발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 다 개발을 한 상황인데 국내는 아직 개발을 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 상황이고 아마 각국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유럽이 좀 주도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 근거한 그런 회사들이 좀 주도가 돼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들은 기술력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의 그런 협업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이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또 집중될 만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산업 영역이 또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바이오 어떤 섹터가 또 우리가 또 주목을 꼭 해야 될 만한 영역인지 그 부분 좀 네. 짚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최근에는 다 항체를 사용한 그런 치료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체는 항원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항원이라는 것은 뭐 암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특정한 우리 자가 면역의 항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것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그런 이제 요 특이성을 항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항체에다가 다양한 약물들을 또 결합하거나 이렇게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를 활용한 다양한 약물들, 그러니까 ADC라는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 그다음에 이 항체에다가 또 단백질 분해제라는 것을 결합한 DAC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체를 그냥 결합자리를 2개 가진 이중 항체라는 것을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항체를 다양하게 변형한 약물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목받는 분야 항체를 변형하는 그런 해당 바이오 섹터 많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의 흐름이나 또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나 네. 이런 와중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네. 유독 어떤 특정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 네. 잘하고 있는 게 한 섹터에서만 그러니까 섹터라는 건 이제 바이오 산업
또 이제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는데요. 네. 한 가지 기술 분야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ADC라든가 또 이중항체, 그다음에 제형 변경,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만든 것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든다거나, 네.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이렇게 글로벌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재 바이오 트렌드에 맞는 기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이제 세트로 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시청을 하셨다면 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투자 전략이에요. 물론 이렇게 책에서도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네. 투자하라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5년 후면 2030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보다 10배 오를 기업, 그 바이오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관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또 여쭙냐면 작년에는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많이 오른 상태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10배입니까? 올해 대비 10배입니까? 간단한 질문. 작년 대비 10배는 조금 쉬워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올해 대비 10배 오른 10배, 기업도 있죠. 그리고 이미 오른 기업도 올랐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이게 워딩이 중요합니다. 우리 출판사신 것 같은데, 작년 대비 10배 오를 기업은 네. 뭐 이미 많은데 네. 올해 이미 오른 상태에서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 네. 이거 투자 전략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뭐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재주는 없고 네. 5년 후 오를 기업에 10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아니 그 말 바꾸세요. 5년 후 10배 오를 기업에 10배 투자. 네. 바꾸세요.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제가 드린 말씀은 빅바이오텍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내에 빅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신약 개발로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이제 돋보이는 기업인데, 향후에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인데 지금 한 3조에서 4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지나게 되면 신약 2개에서 3개 정도는 가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하고 이런 속도도 그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ADC에서 가장 중요한 링커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리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 특정한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인데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되는 그림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이 기업들이 가다가 신약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항상 확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로 포트폴리오를 한 4-5 종목으로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누구는 실패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한 70%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히 한 10배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모두 다 10배 오를 수는 없겠지만 네. 아주 충분한 바이오의 성장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줄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책의 요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은 그냥 허무맹랑한 어떤 정보만 가지고, 네. 혹은 뭐 소위 테마주라고 불리는 뭐 이런 기업이 뜰 거야 하는 그런 네. 정보, 낚시성 정보에 이끌려서 그냥 덜컥 투자하지 마시고, 잠재력이 있는, 네. 그리고 정말 재무제표가 뒷받침될 네. 만한 그런 우수한 바이오 기업, 탄탄한 바이오 기업들을 골라내야 된다. 네. 그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아까 계속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주가는 급등락하지만 이 산업의 매출액이나 기업의 매출액이나 네. 이 재무제표상에서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이게 어쨌든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악재들이 작용될 때마다 조정을 받고 또 오히려 뭐 그 좋은 호재를 경험할 때마다 또 급등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이 시장성 소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실물 경제적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견해를 음. 갖고 계시고 네. 그런 안전한 건전한 확률 높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갖출 네. 필요가 있다. 네.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네. 바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돈만 빌리는 업체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으로 이제 비행기가 뜨기까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까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현재 들고 있으면서 향후에 돈을 많이 벌어들일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관심을 집중해야 돼요. 돈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절대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안에 현금을 얼마 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위 지금 잘 나가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잘 나가는 기업들은 현금이 풍부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몰리고 유상증자를 이제 대부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풍부한 자금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고 다시 자금을 또 빌릴 수 있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풍부하게 들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만 쳐다봐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다일루션 되면서 이제 주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바이오 산업에 걸쳐서 이게 어떤 이 주식시장의 모습이 지금 현재 전개되어 왔고 그럼 향후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청사진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국내 투자자들이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이 바이오 산업은 좀 진입 장벽이 높다. 네. 예, 공부할 것도 많고 바이오 섹터 투자 뭐 진입 장벽도 좀 굉장히 높고 또 뭐 주요 원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네.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여러분들이 나름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텐데 네. 이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네. 독자분들께 네.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똑같이 경험을 했죠. 네. 2018년부터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2018년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책 조금 읽었다, 저쪽 조금 읽었다, 뭐 애널리스트한테도 설명을 들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것저것 해봤는데 통합되지 않고 너무 분야가 다양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네.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 어렵다고 느낀 게 이 바이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도 잘 안 남는 것 같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한 100개 정도 되는 용어인데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엉덩이로 하고 계속 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 100개 정도의 단어를 내가 이해하고 배우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신다 그러면은 신문이든 아니면 임상이든 그게 크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되게 단순해요. 우리 그 약물을 우리 몸속에 넣었을 때 안전한지 아니면 치료 효과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신약 개발 과정이거든요. 네. 모든 회사가 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나오는 단어가 한 100개 정도 물론 이제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 비전문가들이 접하는 단어들은 신문지상이나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맞닥뜨리는 단어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쓴 책에 부록으로 네. 160개 그런 바이오 용어를 정리해서 네. 같이 이제 세트로 해서 네.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구매하시면 똑같이 그 용어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네. 그 용어집 정도만 이제 읽으시면 제가 그 용어들도 한 번 더 걸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한 번 더 걸러서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도 쉽게 바이오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책을 열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는 QR 코드가 이렇게 딱 있거든요. 네. 이거 QR 코드 딱 하시면 8개 VOD 영상도 무료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바이오 좀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책을 열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의견 드리고요. 제가 이제 거시경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CNN을 봐요. 네. 너무 좋은 네. 메시지들이 담겨 있어요. 1시간 동안. 근데 영어를 모르면 이게 나의 것이 맞아요. 될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영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어만 되면 이게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다. 거시경제도 이 거시경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여러 경제학 용어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이 다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 이 바이오 산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그래야 여러분들 방향성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갖춰야 되는데 네. 용어가 어려우니까 네. 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너무나 친절하게 이 책과 떨어져서도 이 별책 브로그 형태로 용어집을 또 제공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바이오 산업 이 섹터 공부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분께는 네.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이 말씀 주신 이제 질문에 네. 제가 오늘 대답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모든 용어가 그냥 그 160개 안에 전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것만 이해하면 예. 아마 제가 오늘 사용했던 그 바이오 용어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안에 전부 다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대략 하루에 40개씩 내가 40개는 공부하자. 그거는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그럼 한 되는데요. 20개씩 하면 네. 8일 만에. 그죠? 8일 만에 20 뭐 개씩 공부는 하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일주일 동안 아마 한번 다 보시고 한 달 동안만 계속 돌려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 바이오를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2018년도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약 바이오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신문을 보는데 그 기업에 대한 소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펀드 매니저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용어를 못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 돌이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그때 다 모를 겁니다. 모르면서 그냥 제낀 거죠. 네.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약 바이오가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 뭐 신경 쓰이면 사놨다가 그렇죠. 한미약품 샀다가 아니면은 그냥 빼서 다른 섹터로다 옮겨버리면 됐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섹터인데 이게 점점 올라오고 지금 한 8% 이상까지 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몰랐던 용어가 수용체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포의 수용체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수용체가 뭐를 수용체 책을 읽어도 처음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되겠고 정말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수용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냥 단순한 세포 위에 있는 그냥 단백질들이 여러 개가 많은데 그 중에 그 외부로부터 이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냥 그런 우체통 같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막 이렇게 어려운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그냥 관계 정도 되는 거고 경찰 아저씨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도둑놈 이런 관계 음. 관계 정도로 바이오 쪽은 이해하시면은 친근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용어만 한 100개 정도만 고생하시면 바이오는 그냥 재밌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들여야 우리 뭐 돈을 버실 수 그냥 있습니다. 이래서 돈 버는 것보다는 쉬울 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몸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요. 네, 또 관심도 많아집니다. 몸에 대해서도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1년치 연봉 얼마를 버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과 시간을 투입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소위 편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요.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바이오 산업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었다가 네. 지금은 8% 네.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곧 시가총액이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바이오 섹터의 시가총액이 8배 예. 증가한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은 다른 섹터가 조정되고 바이오 섹터가 더 늘었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 트렌드를 보실 때 특히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맞아요. 이런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그냥 1에서 8% 올라온 게 아니라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뭐 물론 좀 나아진 건 같지만 네. 아직까지도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그 투자하는 그런 습성이 네. 좀 이렇게 단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치고 빠지기 뭐 예, 이런 단타, 높은 변동성을 활용한다든가 어떤 음. 이벤트, 단기적 이벤트에만 집중한다든가 펀더멘털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급등락이 심한 이 변동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경향도 좀 네. 있고 다른 섹터보다 네. 조금 더 그런 경향도 있어 맞아요.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 적절한 바이오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는 게 맞을까요? 네. 변동성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바이오의 속성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 있는 빅파마처럼 이제 뭐 수십조 원의 평균 이제 한 70조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거든요. 네. 예. 영업이익률도 30% 이상 내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그런 업체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당장 이제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시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야 이거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이 종목은 너는 확실하게 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니? 라고 이제 묻는 순간 갑자기 마음속이 이제 퀭해지는 거죠.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나는 왜 투자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게 되죠. 네. 그래서 안 좋은 생각, 그다음에 뭐 공매도의 세력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밀 때 물량으로 그러면 같이 휩쓸려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종목으로 이제 몰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또 중요한 것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들만 대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회사가 최소한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현재 가지고 있느냐는 반드시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독립을 한 기업들을 많이 이제 저는 이제 소개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독립은 아니지만 향후 4년, 5년 동안 쓸 자금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약을 충분히 그 돈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당연히 그냥 유동자산에 현금 있는 거 해서 1년에 이 회사는 영업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러면은 뭐 1년에 얼마를 사용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한 3년은 사용하겠구나. 이런 현금 가용 연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력도 좋아요. 이게 아마 코릴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거 하나로 거의 한 7, 80%는 끝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현재 재정적인 독립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기술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 특히 네.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이상 이제 빅파마의 기술 이전을 했다. 거기다가 자금까지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로 한 4-5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와장창 다 무너질 확률은 그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바이오 산업이 없어진다는 산업이 뜻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해봐라. 이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걸. 네. 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춘 기업들 중에서 뽑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바이오 투자에는 그런 그 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결국은 견디고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하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 자체가 신약 개발 성공할지 말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네.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럼 그 결정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네. 이 기업이 계속 신약 개발을 이어나가려면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네.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최근 반도체 산업을 봤지 않습니까? HBM 누구한테 공급한 SK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했고 네. 그리고 공급하지 못했고 음. 그 결과가 결국 어디에 공급하느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엔비디아에 네.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으로서 미국 빅파마에 수출을 하느냐 안 네.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옥석을 가리는 네. 중요한 여건이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네. 특히 이번에 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이 네. 책을 내주시면서 특히 이제 챕터 3번째로 가면 약 6개 기업에 대해서 네. 좀 유독 좀 강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6개 기업 다 말씀 주진 네. 않으시더라도 네. 한 개 기업에 대해서만 네.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라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얘기 나온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2030년에 신약을 한 2-3개 정도 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많이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술 수출한 네. 84억 달러 했으니까 한 10조 원 이상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 안에는 빅파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트렌디한 ADC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ADC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점.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상 성과가 그러니까 이 링커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 환자의 몸에 투여됐을 때 안정성이 대단히 높다. 치료 효과도 좋을 뿐더러 안전성이 높다. 기술력을 말해 주는 거고요. 자금력입니다. 네. 뭐 오리온이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오리온이 뭐 돈을 잘 버는 회사니까 그 뒷배가 일단 있으면서도 현재 한 7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을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료제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드시 만드냐 그런 건 아니죠. 네.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잘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요. 한번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씀처럼 아직 나무가 되진 않았지만 맞습니다. 예. 떡잎을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과정인데 네. 뭐 설사 어떤 일이 있어서 나무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기업이 유망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그런 주신 근거들이 있었고 네. 근거들을 바탕으로 선정한 한 6개 기업들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또 리가큼 바이오를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네. 아마도 오늘 이혜진 대표님께서 남겨주신 이런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들 네. 굉장히 여러분 건강하게 도움을 주는 영양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은 고맙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 참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